이게 무료 글로벌 세미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 배덕형 대표님께서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중국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해서 첫 번째 강연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중국 도시의 성장과 새로운 부자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1시 40분부터 3시 10분까지 강연이 이루어지고요. 20분간 휴식 후에 3시 반부터는 국내에서 영화 평론가로 활동하고 계신 김봉석 작가님께서 나오셔서 요번에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 그 6개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됐죠. 미나리라는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영화적인 요소들, 그리고 영화적인 요소를 넘어서 이민자의 그 역사를 영화로 만든 작품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작은 울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같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 달 3월 31일 날에는 이민 변호사, 미국에서 이민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유지연 변호사님의 강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그 컬처베이팅 센터를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강의를 하게 됐고요. 두 번째 제목은 중국 도시의 성장과 새로운 부자들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는 이제 서울의 명덕 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과를 나와서요. 성균관대에서 중문과, 그 다음에 유교 철학을 공부를 했고요. 군복무는 ROTC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대학의 중국대학원에 갔고요. 그 과정에서 북경대 MBA를 잠시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한국의 LG 디스플레이라는 회사에서 11년간 그 영업 마케팅 분야에서, 중국 영업 마케팅 분야에서 쭉 있었고요. 현재는 이제 칭다오에서 주재원을 하다가 SL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서 중국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주 업무는 중국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분야 일을 하고 있고요. 제 경우에는 일단 모시는 고객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굉장히 이제 프라이빗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는데 다들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아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조금 특화된 어떤 굉장히 디테일한 지식을 많이 전달을 해드렸던 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결혼한 배우자가 중국인 한족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제 처가 김해 외국어고등학교라는 데에서 원어민 교사를 할 때 그때부터 어떻게 사귀게 돼가지고 결혼을 해서 지금 일남 일녀를 두고 칭다오에서 있습니다. 유튜브 차코페페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강의와 관련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제 입장에서 너무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요. 어떤 분들께서 들어오실지 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눈높이나 어떤 언어나 뭐 단어 수준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1강하고 비슷하게 중하 정도로 맞춰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몇 분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는 굉장한 고수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굉장히 조금 죄송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중국의 대도시 발전 과정이 우리나라 서울의 발전 과정과 비슷한 거냐, 아니면 다르냐, 다르면 다른 점이 많으냐, 이런 관점을 한번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200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 사람들 되게 가난해 보였는데 왜 갑자기 중국에 이렇게 부자가 많아진 거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의 이제 중산층 이상 되는 자산가들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재산이 어느 정도 되고 자산 구조가 뭐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도 좀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중국 대도시의 출현과 현재 모습이라는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지난번 강의 때 봤더니 제가 강의 자료를 열심히 준비를 했더니 자료 설명하는데 급급하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이번에는 자료의 양을 조금 줄이고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도시의 출현이라는 거를 봐볼게요. 이거는 꼭 중국이 아니어도요, 다 비슷합니다. 일단 어떻게 되냐면요.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수렵과 채집 생활을 했다고 해요, 처음에. 이게 뭐냐면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먹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먹다 보니까, 배부르면 그만 먹고, 또 이동해가지고 또 먹고, 이러다 보니까 저장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렵하고 채집을 하던 시장에는 어떤 그 사유재산의 개념이 생각보다 약합니다. 자, 그런데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면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옛날에 수렵 채집을 할 때에는 10명이 있다 그러면 10명이 있을 양만 있으면 됐거든요. 근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내가 사람이 10명인데 농산물이 한 15명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명분이 남는 거죠. 이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는데요. 그 여기서 다루지 않고요. 남는 게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저장을 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사유재산이라는 게 생기고요. 더불어서 남의 거를 빼앗고 싶다 혹은 빼앗기지 않겠다 하는 어떤 이제 재산을 지키고 빼앗는 이런 개념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치안이라는 영역이 하나가 생기고요. 더불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상거래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쌀을 했는데 쌀 농사를 했는데 옥수수도 한번 먹어볼까? 뭐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야 나는 농사는 짓지 않지만 나는 집신만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걸로 쌀을 바꿔 먹겠다 하는 사람도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서 교환을 하는 시장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 시장이라는 것이 농사를 짓는 그 논바닥 위에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환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좋은 장소가 농사 짓는 것과 별도의 공간에 생깁니다. 이거를 이제 도시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먹는 거는 쌀밥인데 이것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장소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좌측 하단에 보면은 제가 성시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이게 옛날에 그 남자분들은 그 삼국지 같은 게임을 하시면 요런 그 좀 모양을 많이 보십니다. 허벌판에 이렇게 성벽을 쌓아놓고요. 그 안에 이렇게 뭐 상가도 있고 뭐 영주가 사는 데도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중국말로는 이제 성시라고 부릅니다. 성은 이 외곽에 있는 그 성벽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시라는 거는 안에 시장, 마켓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중국 말로도 도시를 얘기할 때는 이 한자를 성시라고 써요. 여기서 이제 비롯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도시라는 데는 아주 특이한 게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하나도 없으면서 소비만 하고 교환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치가 발생을 하고 여기서 상업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아주 독특한 공간이 생기는 건데 인류사적으로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게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도시들이 지금은 이제 현대화가 되는 과정이다. 그러면 중국도 그런가? 중국도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기존에 있던 도시가 현대화가 되는 거하고 조금 다른 패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자, 그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중국하고 한국하고 조금 차이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왼쪽 상단에 보시면 제 마우스 커서가 있는 이걸 보시면 제가 비행기에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중국의 산동성의 항공사진입니다. 항공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좀 하얀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얀 거. 요 하얀 게 사람 사는 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논밭이에요. 다 논입니다. 뭐냐면요. 이게 이제 중국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중국에서 생각하는 농촌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라는 사방이 산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산 보면은 막 되게 막 당황스럽고 신기하거든요. 계속 지평선으로만 쭉 보이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깨를 뿌려놓은 것처럼 살고 있어요. 자, 이게 중국의 농촌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이미지를 하나를 가져가 볼게요. 그 아래에 있는 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칭다오를 제가 또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면은 굉장히 밀집해 있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중국에서 농촌과 도시는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넓은 들판에 깨가 한 군데 모여서 있으면 그게 도시고 깨가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그러면 농촌,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하고 어떻게 다르냐면은요,
오른쪽은 이제 우리나라 구례, 하동 이런 쪽 사진이거든요. 봐보실게요. 우리는 농촌 그러면 이런 게 되게 익숙해요. 왜 그러냐면은요. 한국은요. 대부분이 산이에요. 그래서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평지가 조금 있잖아요. 일단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고요. 그 농사 짓는 가장자리로 산을 끼고 마을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나라 농촌은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농촌하고 구조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드는 개념하고 한국 사람이 농촌에 살다가 도시에 몰려드는 거는 좀 정서적으로나 어떤 자연 환경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 자, 이런 내용은 제가 그냥 부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중국의 도시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실게요. 자, 보시면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도시들은요. 중국에서 5,000년 정도 역사가 내려오면서 굉장히 그 비중이 높았던 그런 대도시들입니다. 뭐 베이징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여기 이제 카이펑이라는 데는 그 옛날에 혹시 포청천이라고 보셨나요, 드라마? 포청천 드라마 그 노래 가사가 카이펑 요거 징티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카이펑에는 포청천이라는 사람이 있다네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송나라 때 수도가 여기였습니다. 우리식으로 읽으면 개봉이죠. 그 다음에 이제 로양이라는 데는 낙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낙양. 나급도 여기 근처인데 낙양이라 옛날에 동탁이라는 사람이 삼국지에서 막 불러 다 태워버리잖아요. 거기가 이제 로양이라는 데고요. 옆에 시안이라는 데는 원래 이제 장안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실크로드가 출발하던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두라는 데는 그 유비가 총나라의 수도를 세운 걸로도 유명하죠. 이제 청두라는 데도 굉장히 큰 도시고요. 여기 난징이라는 데는요. 자꾸 삼국지를 예로 드네요. 삼국지에 이제 오나라 송건이 수도로 했던 그 건업이라는 도시가 있죠. 거기가 이제 난징입니다. 여기 밑에 항저우라는 도시도 굉장히 커요. 항저우는 송나라가 이제 위에 나라를 뺏기고 남성으로 내려올 때 그 린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임안 임시적으로 편안하다 임안 그렇게 해가지고 수도로 삼기도 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 빨간색 도시들이 이런 거 외에도 몇 크고 작은 건 더 있지만 전통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대도시들입니다. 자, 그런데 아편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나서 밑에 있는 광동성을 중심으로 서구 세력들이 쭉 치고 올라오는데요. 이때 이제 일본 세력들도 같이 오고 위에서는 러시아 세력들도 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보다 보니까 중국은 전통적으로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런데 자본주의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역 거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중국 사람들이 전혀 대도시로 인정을 안 했던 아주 이상한 그 지금 시골 어촌 같은 데들이 한 최근 100년 정도에 급격하게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대표적인 데가 이제 상하이라는 곳이죠. 상하이는 이제 한 최근 100년 이전에는 뭐 중국 역사에 별로 등장을 한 적이 없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칭다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이제 티엔진이라는 데는 조금 제가 좀 애매한데, 서구 세력에 의해서 개발이 되기도 했지만, 원래 이제 북경으로 그 세금을 운반하던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도시급은 아니었는데, 텐진도 굉장히 중요해졌죠. 북방의 베니스라고 불리는 따리엔, 그 다음에 러시아 사람들은 하얼빈이라는 도시를 중시하죠. 이 하얼빈에서 따리엔을 열차로 연결을 시켜버려서 엄청나게 물자 수송로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전에 중국 사람들은 전혀 중시하던 도시가 아니에요. 이런 데들은. 상하이 밑쪽으로 보면은 복건성의 수도인 구조우라는 데가 있고요. 타이베이는 우리 이제 많이 알고 있죠. 타이베이. 그 다음에 광저우는 일찍부터 서구랑 교류를 했었고요. 그 밑에 이제 중국말로는 샹강이라고 하는데 홍콩말로 홍콩 그러니까 이제 홍콩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색칠이 된 데는요. 최근 100년에 갑자기 그 급성장한 대도시고요. 빨간색들은 원래부터 중국에서 정통파 대도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가 중국에 쭉 깔려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시면은 조금 느낌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 옆에 있습니다. 우리 호랑이
우리나라가 있는데 중국이랑 있으면 그렇게 안 커 보이는데 거기서 또 반이 잘립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잘려서 요 남쪽에만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서울 딱 하나만 대도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부산도 크고 인천도 큰데 둘이 합쳐도 서울이 안 되는 정도로 격차가 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국은 대도시가 굉장히 여러 개를 가져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너 서울이야 지방이야 약간 이런 개념이 나눠져 있다. 이건 좀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조금 다른 전문가 분의 의견을 조금 인용을 해볼게요. 이분은 이제 아서 크레버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자본주의에서 도시라는 거는 3단계를 거쳐서 발전을 한다. 첫 번째는 자석 단계, 두 번째는 건설 열풍 단계, 세 번째가 스마트 시티 단계, 이런 순으로 가게 돼 있고, 제가 봤을 때 서울은 지금 스마트 시티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실게요. 자석 단계는 뭐냐면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1차 산업 중심으로 하잖아요. 농사 짓거나 뭐 물고기를 잡거나 나무를 베거나. 그런데 이 1차 산업에 있는 종사자들이 2차 산업으로 이동을 하는 단계예요.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원래 제 이름이 돌쇠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무를 베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산에서 호랑이를 안 만나도록 하는 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 이런 식으로 사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벌었더니 한 달에 2냥을 법니다. 그런데 아랫마을에 갑자기 조그마한 공장이 하나가 생겼는데 거기서 고무실 만드는 걸 하면 한 달에 5냥씩 버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나무를 베도 3냥 벌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볍게 일만 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을 하는데도 한 달에 5냥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쪽으로 가기가 쉽죠. 자, 그래서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돈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어떤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흡수한다고 그래서 이 아서 크레버라는 사람은 자석 단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60에서 80년대를 거치면서 전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자석처럼 몰려듭니다. 이제 도시화의 과정인 건데요. 이 단계를 자석 단계라고 하는 거죠. 중국의 경우를 보면은 농민들이 도시로 이동을 하면서 도시 내에서 아무런 사회적인 보호를 못 받는 상황에서 돈만을 벌기 위해서 옵니다. 지금도 그런 인구가 꽤 많고요. 코로나인데도. 이런 사람들을 농민공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석화의 어떤 한 면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어서 건설 열풍 단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석 단계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계속 모이니까 도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가 커질 때에 필요한 어떤 그 건물들, 주거단지들을 제때 짓지를 않으면은요, 이 도시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슬럼화가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정부에서 컨트롤을 못하는 일이 생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제때제때 상업지구를 확대하고 거주지구를 확대하고 또 어떤 인프라, 기간 산업들, 도로, 뭐 지하철 이런 것들을 계속 놔야 됩니다. 이것들이 그냥 그런 것들을 놓는 것만으로도 GDP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단순히 규모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 과정에서 도시 자체가 계속 뭔가를 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만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서울, 제가 겉보기에는 안 그래도 서울 사람이거든요. 자꾸 이제 나가면 충청도 쪽이라고 저를 보시는데 서울 사람입니다, 제가. 근데 그 서울이 제 어렸을 때 그 가장 기억이 나는 게 버스하고 택시 매연이 엄청나게 심했고요. 그다음 올림픽 지나면서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계속 공사 소리 들리고 먼지 막 날리고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 단계가 어떤 건설 열풍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요.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생산 효율이 높아지지 않아도 그냥 단순히 도시가 알아서 커져 버립니다. 이 단계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한 번 이 단계가 들어가면 GDP가 무시무시하게 올라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도시 전체에 건설 붐이 일게 되고요. 그다음에 매년 바뀌어가는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꿈과 희망을 불태웁니다. 야, 내가 사는 곳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니
내년엔 또 얼마나 좋아질까? 10년 뒤엔 얼마나 좋아질까?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지금 서울은 약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은 확실히 건설 열풍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 세 번째 단계로 이제 스마트 시티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 도시 규모가 너무 확대가 된 상황에서 사람들의 임금도 높기 때문에 이제는 가만히 놔둬서 이게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정 산업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거기서 세계 1등을 한다든지 전 세계에서 아주 탑 수준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 그 어디죠? 울산의 그 조선업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런데 도시 내에 숙련공들이 증가를 해요. 이 사람들은 이제 굉장한 베테랑들입니다. 그리고 지식 네트워크가 강화가 되죠. 자기들끼리 어떤 네트워크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다른 도시가 절대로 대체하지 못하는 어떤 절대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시가 특정 산업 몇 개에 특화가 되는 경향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해당 산업의 생산성이 세계에서 탑 수준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단계가 스마트 시티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뉴욕과 런던이 금융업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LA라는 도시는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실리콘밸리 이런 창업 기반의 어떤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아서 크레버라는 사람이 얘기한 스마트 시티 단계인데요. 지금 중국의 대도시들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게 되게 웃기는 게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더 웃기긴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단계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체가 웃겨요. 저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그렇게 도시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서울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자석 단계인 도시도 있고 건설 열풍 단계도 있고요. 스마트 시티 단계도 있습니다. 션전 같은 데는 스마트 시티 단계로 지금 들어가서 막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중국이 조금 요 도시 발전 3단계에 어떤 해당하는 모습들이 대략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개념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 잘 눈에 안 들어오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서울하고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의 이 도시, 시라고 표현된 도시하고 1대1 비교를 하는 게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일단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도시별 GDP 규모인데요. 서울은 제가 2018년도 GDP를 마지막으로 알아서 연평균 1.5% 성장한다고 가정을 때려서 2020년 기준으로 한번 봐봤습니다. 중국의 GDP는 2020년도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거를 가지고 제가 환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한 거고요. 보시면은 상하이 같은 경우에 거의 6천억 6천억 달러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으로 치면 상하이, 베이징하고 그 선전 사이 정도, 그 정도가 되고요. 선전하고 거의 같습니다. 지금 도시의 GDP 규모는요. 그 다음에 광저우하고 총칭이 무선 속도로 따라가고 있고요. 서울 정도의 GDP는요. 인구 규모가 재밌는데요. 상하이하고 베이징은요. 인구가 2천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서울은 이게 지금 뭐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제가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인구 1,000만 이하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도시별 인당 GDP를 봐보실게요. 당연히 비슷한 규모의 GDP인데 인구가 적으니까 서울의 GDP가 훨씬 높죠. 서울의 인당 GDP는 대략 한 4만 5천 불 정도가 아닐까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평균이 한 3만 1,000불 정도 된다고 하니 이 정도가 서울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국은 제일 높은 데가 선전이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3만 불을 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중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일부 도시는 인당 GDP로도 서울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도시별 면적이라는 거는 대부분 안 보시는 건데요.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좀 부동산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고 있거든요. 한 가지 좀 예외가 되는 게 이제 종칭이라는 데인데 여기가 이제 직할시인데 면적이 너무 커요. 얘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별도 표기입니다. 한 82,000 킬로 제곱미터 정도가 나오면서 총칭은 잠깐 이제 빼주시고요. 그나마 조금 크기가 작은 데가 션전인데 한 2,000 정도가 나옵니다. 킬로 제곱미터예요. 서울이요 605 킬로 제곱미터입니다. 서울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도시들을 보면 상하이도 조금 작은 편이에요. 6,000km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거의 뭐 만을 중심으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중국의 도시들은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우리나라 경기도 규모 정도라고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무슨 시는 우리나라 한 경기도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의 감이 맞으십니다. 자, 그래서 수치들이 있길래 이거를 가지고 또 마사지를 해보는 건데요. 그러면 제곱킬로미터당 몰라서. 예, 해도 되나요? 예, 제곱킬로미터당 인구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실게요. 보면은 서울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서울이 인구는 950만 명인데 605제곱킬로미터다 보니까 1제곱킬로미터당 사는 인구가 한 16,000명이 나와버립니다. 서울이.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서울의 인구 밀도로 남한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인구가 14억까지 간답니다. 중국 인구 하나가 들어가요. 서울이 인구 밀도가 이렇게 높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중국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다는 도시가 션전이거든요. 홍콩 빼고, 일단 홍콩 빼고 션전인데 얘도 이제 7,000명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좀 특이하다. 근데 이게 조금 데이터의 착시 효과가 있을 수는 있는 게요. 중국에 하나의 시가 있잖아요. 시가 있으면 그 CBD라고 그래가지고 중심 상무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여의도나 뭐 강남 테헤란로 이런 곳이에요. 그 주변에 인구가 밀집해 있어요. 나머지 지역은 좀 빈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시 중심 지역으로 가면은요, 12,000에서 17,00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서울 수준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경기도만한 게 중국의 하나의 도시라고 친다면 서울은 그 도시에서 가장 핵심 지역, 무슨 구에 해당하는 핵심 지역이라고 봐도 가능합니다. 1대1 비교를 한다면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서울하고 경기도를 합쳐서 봐봤어요. 서울의 면적 플러스 경기도 면적에 서울의 인구 플러스 경기도 인구가 그래도 1,300만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합쳐서 보면은 제곱킬로미터당 인구수가 서울이 한 2,000명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얼추 중국에 있는 대도시하고도 비슷한 궤도 안에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중국에 있는 대략 이런 도시가 한 20개 정도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울하고 거의 엇비슷한 박자로 가고 있는 데가 중국에는 최소 10개, 조금 많이 보면 20개 정도는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조금 전반적인 감을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챕터 1은 여기까지거든요. 계속 할까요? 예, 그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그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저 혼자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감을 잘 못 잡겠어요, 지금. 자, 그러면 중국식 부유층의 토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겠는데요. 제가 옛날에 이제 중국에서 대학원 공부하고 이럴 때는 이 중국 사람들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때도 많았는데 아주 깊이 있게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어떤 내부적인 모습이나 이런 게. 근데 언제 제가 그게 뚫렸냐면 중국인 아내하고 살면서 얘기를 되게 또 많이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퇴근해서 그냥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소파에 누워서 그냥 난 잠이나 자고 싶어 이런데 자꾸 나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자꾸 얘기를 해줘서 듣다 보니까 중국어 이 리스닝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처럼 중국 사람하고 같이 사는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처럼 중국에 있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있기도 해요. 한국에 있기도 하고.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이제 다 저처럼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역추적을 해가지고 조금 내용을 정리를 해본 겁니다. 좀 서론이 길었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1999년에 있었던 일, 이거를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98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거의 98년, 99년 이때 생겼고요. 당시 우리나라는 이제 IMF를 극복하겠다고 굉장히 전 국민적인 그 에너지를 결집하던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제가 한번 시간의 순서대로 봐보겠습니다. 1949년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이 되죠.
지금 중국이요. 그 다음에 1978년도 11기 3중전회에서 개혁 개방이라는 노선이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1980년도에 선정 경제특구가 지정이 되죠. 자, 이거 뭐 저기 중국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게 아닌 분들은 이게 지금 도대체 뭔 소리인가 이렇게 들으실 수 있어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무슨 과학 관련된 용어를 들을 때 받는 그런 느낌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개혁 개방을 하고 나서 20년 뒤에 상하이 부동산의 시장화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개혁 개방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자. 자, 여기서 출발을 한 건데요. 그렇게 시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한 게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럼 그 20년 동안 뭘 했느냐? 첫 번째, 션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홍콩 옆에. 거기다가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92년도에 중국이랑 처음 수교를 하는데요. 참 이게 대단한 분들이 많은 게 수교를 92년에 했으면 그전에는 이제 공산국가라고 해서 적성국이었거든요. 근데 또 왔다 갔다 한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작은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대단한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곳곳에.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이제 80년대부터 션전에 오갔던 분들이 또 계십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8, 90년대 션전이라는 곳은 거의 뭐 무법천지였대요. 뭐 법이 이렇게도 적용됐다, 저렇게도 했다, 뭐 깡패도 왔다, 뭐 그래서 당시 어떤 션전의 역할은 다양한 그 어떤 시스템들에 대해서 테스트베드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처음에 션전의 테스트 결과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사회과학원 같은 싱크탱크에서 전 세계에 있는 부동산 시장을 또 스터디를 합니다. 이 부동산만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부동산도 시장에서 거래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겠구나라는 중국 나름대로 적합화된 방안을 찾아가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게 좀 부러우면서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은 이 기간을 가지면서 중국한테 가장 적합한 거를 찾아내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몇 개 테스트베드를 하면서 결과값을 가지고 확인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그렇다기보다는 뭐가 들어오면 그냥 한 번에 A부터 Z까지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도 이게 A가 문제인지 F가 문제인지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도 있고요. 아무튼 이제 20년이 걸려서 상하이에서부터 부동산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요. 99년 정도가 되면은 거의 전국에 있는 도시에서 주택이라는 자산이 전면적으로 시장화가 됩니다. 이거가 이제 너무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그 가정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왕씨라는 집이 있습니다. 이 왕씨는 옛날에는 중국에는 이제 회사를 이제 땅웨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왕씨가 18살 되던 해에 먹고 살 일이 막막해서 인민해방군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합격을 해. 중국은 이제 군대도 시험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모병제라서 합격을 해가지고 군복무를 하다 보니까 군대에서 이번에 이렇게 해서 당에서 어디에 무슨 새로운 땅회를 만드는데 네가 거기 가서 해보지 않을래?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왕씨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회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군부대에서 먹고 자던 사람이 이 땅웨이라는 거는 이제 저 비포에 있는 사진처럼 이런 건물에 있는 일반적인 회사 같은 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자지? 그러면 이 땅웨이에서 이 사람한테 집을 줍니다. 이거를 독립분방제라고 불러요. 중국말로는 풀리펀방제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이 주택이라는 집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주의잖아요. 나라에서 네가 살기 위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어떤 복지시설이라고 본 거예요. 중국은. 그러니까 자, 너 우리 땅에 너 1년 차야? 일로 와. 그래가지고 자, 그럼 너는 뭐 대리급이야?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은 대리가 없지만요. 그러면은 너는 그러면 저기 있는 거 저쪽 집으로 가. 대신에 너는 베란다는 없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안에서도 차별화가 돼요. 더 웃긴 거는 뭔지 아세요? 그거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왕씨가 한 달에 월급을
예를 들어서 500위안을 받았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 자기한테 집을 지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집세를 냅니다, 나라에. 이 집세를 땅웨이에 내는 거예요. 땅웨이가 또 나라 소속이니까 얼마씩 내냐, 뭐 2, 30원씩 낸 거예요. 황당하죠. 아니 무슨 뭐 복지를 줄 거면 무료로 주든가. 근데 그것도 아니고 다 돈을 받고 하는 거예요. 좀 좋은 데로 배정받으면 돈을 좀 더 내요. 그러면서 또 사회주의예요. 아무튼 이런 형태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중앙정부에서 자, 이제부터는 주택을 우리가 시장 거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 지금 집은 땅웨이에서 분배를 해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웨이가 이 사람 왕씨한테 물어봅니다. 자, 왕씨, 내가 이제부터는 당신한테 이거를 월세를 못 받아. 하지만 당신이 여기 지금 살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살 수 있는 기회를 당신한테 줄게. 이 집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한 100제곱미터 돼. 아, 그래요? 방이 3개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지금 월 20위안에 사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돈 주고 사면 얼마나 받으실래요? 뭐 3만 위안 줘봐. 뭐 10만 위안 줘봐. 20만 위안 줘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돈을 조금 모아둔 사람이나 부족하면 여기저기 꼬가지고 그 집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땅웨이한테서부터. 어떤 사람은 그걸 못 사요. 나는 그렇게는 못 하겠어. 그래, 그러면 너 기다려. 그러면 땅웨이가 그 집을 시장에 내놔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사요. 이거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에. 그래서 그 사람이 왕씨의 집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씨의 어떤 이 세입자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만 보호가 되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됐던 겁니다. 이 변화가 굉장히 큰 변화였어요. 그런데 이때 중국 사람들이 한 40년 정도 주택을 돈 주고 사지 않은 상태로 쭉 지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얼떨결에 집을 사고 어떤 사람은 얼떨결에 안 사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때. 자, 여기까지는 제가 혹시 하는 말이 어렵진 않으시죠? 굉장히 제가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요. 기존에 분배되어 있던 주택 있죠. 땅웨이에서 주던 그 주택들이 시장화가 됩니다.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일이 생기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없던 주택,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시장화된 어떤 세상에 맞춘 신축 아파트 같은 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시장 거래를 위한 집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거대한 부동산 그룹들이 중국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중국의 부유층이 첫 번째가 갈라집니다. 그거를 이제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자, 요거는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파란색 이 그래프는요, 한 100제곱미터 정도 되는 주택의 가격 추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00년도, 2000년도에 15만 RMB 정도 하던 것은 2020년 기준으로 한 360만 RMB까지 올라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중국에서요, 한 10위에서 20위 사이에 있는 대도시의 가격대가 거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보다 낮은 가격대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올라간 도시도 있어요. 여기 어렵지 않으시죠, 이런 말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요 옆에 파란색은요, 당시 환율로 계산을 한 우리나라 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2000년도에 2천만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던 중국 사람 왕씨는 2020년에 약 6.3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왕씨가 집을 돈을 주고 샀잖아요, 처음에. 사가지고 자기 집이 됐는데, 처음에 이제 2000년에서부터 한 2004년까지 시장에서 집값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무시무시하게 올라갑니다. 무시무시하게 올라가가지고, 요 과정에서 이 중국에 있는 지방정부마다 방산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집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줘. 요즘에 좀 이방마에 오르는 LH와 비슷한 그런 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이 부족하네. 그러니까 재개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재개발을 예전에 차이치엔이라고 불렀습니다. 차이는 부셔버린다는 뜻이고 치엔은 옮긴다는 뜻이에요. 차이치엔을 해버리는데 중국의 법률이 어떻게 규정이 돼 있냐면
땅은 국가 소유지만 그 위에 있는 건물은 개인 소유예요. 그러니까 이 땅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 거를 몰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몰수를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장 가격의 몇 배 이상으로 보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재개발의 경우 만들어진 신축 아파트에 뭐 몇 채를 주는 거예요. 면적 비율을 계산을 해가지고. 통상 돈을 받는 사람들은 돈이 좋다고 받지만 아파트로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100제곱미터짜리에 내가 예를 들어서 땅을 저기 원래 집이 있었다. 근데 이게 차이첸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적게는 한 90제곱미터짜리, 조금 커지면은 한 120제곱미터짜리 집을 통상 한 4채에서 5채를 받습니다. 4채에서 5채를 받습니다. 공짜로. 그거를 돈을 더 내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지 봐보세요. 자, 처음에 2천만 원 가지고 있던 사람이 지금 6.2억이 됐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처음에 2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이게 차이체인이 걸려버리잖아요. 그럼 제가 곱하기 4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산이 25억까지 가는 겁니다. 왜냐면 집이 4채가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4에서 곱하기 5를 해주셔야 돼요. 도시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해버리니까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산이 엄청난 속도로 이게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최근 중국에 20년 동안 있었던 일 중에 너무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중국 드라마 보면은穿越剧라고 그래가지고 과거로 돌아가고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과거로 돌아가면 주인공들이 처음에 한마디 하는 말이 다 똑같습니다. 빨리 베이징 가서 집 사라. 모든 드라마에서 다 그 얘기를 해요. 빨리 베이징 가서 집 사라. 너무 이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니까.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형태로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치가 너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베이징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또 만났던 이제 북경 토박이 분이 계세요. 이분 북경에서 태어난 분인데 이분은 집이 차이첸이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도무지 북경 시내에 집을 살 방법이 없어서 시 외곽에서 살면서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면서 자기 부모님 살던 집이 차이첸 걸리기를 희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한국 분들이 뭐 북경이면 뭐 왕징이나 이런 쪽 계시는 분들이 중국에서 이제 집을 사면은 국가에서 몰수해 버린다. 뭐 그래서 그러면 큰일 난다는데 정반대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국가에서 몰수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차이첸후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국 사회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 차이첸후라는 새로운 계층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사회 반발이 생기죠. 여보, 제가 나보다 더 노력한 것도 아니고 이게 순전히 운으로 돈 버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런 일을 용납을 할 수가 있느냐. 자, 그런데 두 가지 이론이 여기다 힘을 받습니다. 처음에 개혁 개방할 때는 선부론이라고 해서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자,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무조건 돈을 먼저 벌어라. 우리가 그거 인정하겠다. 그 다음에 전부 다 똑같이 돈을 벌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 안 하겠다 이거예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근데 그 다음에 짱저민이라는 사람이 총서기를 하면서 이게 3개 대표라는 이론을 또 추가 발표를 합니다. 중국말 쌍거다이비아오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이제 중국 공산당은 원래 광대한 인민, 그러니까 노동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사람만 이익을 대표하는 게 아니고 선진 생산력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자본가 그룹입니다. 그리고 선진 문화 발전이라고 이거는 이제 지식인 계층을 얘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새로 돈 번 사람들의 이익도 우리가 지키겠다. 이렇게 노선을 정해버린 거예요. 돈 번 사람들한테 힘을 확 실어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자산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부를 축적해 나가는 차이첸후라는 게 중국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이 차이첸후들의 특징은 자기가 돈을 버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운입니다. 그냥 운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너 그 돈 또 벌어봐 그러면 못 법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혹시 제 목소리 잘 안 들리시나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다들 차이첸후 하고 싶어가지고 눈이 이제 파래요. 그러니까, 뭐 개발한다 그러면 협조를 잘 안 해줘요, 원주민들이. 그래서 아싸리 그냥 차이첸을 잘 안 하는 분위기로 한 3, 4년 전부터는 그렇게 완전히 좀 돌아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우스갯소리인데요. 독일의 자동차 회사 중에 이제 포르쉐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남자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포르쉐라고 어디지? 포르쉐 라이벌이 하나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스포츠카 잘 만드는 데인데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잠깐 말씀 좀 해줘 보실래요? 어, 포르쉐하고 라이벌이 하나가 있어요. 그 돈 많은 사람들 타는 건데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말고요. 생각이 안 나요. 페라리, 페라리. 죄송합니다. 제가 좀 미리 기어해서는 유럽에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요. 그냥 제가 그냥 러플리 말씀을 드리면은 포르쉐 가격이 한 1억 5천 정도가 되고 페라리는 뭐 2억 3억 이렇게 된다고 칠게요. 그러면 열심히 살았던 유럽의 어떤 중장년층이 이제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노년을 보낼 때에 타는 차가 이 포르쉐 911이라는 차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멋쟁이 유럽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딱 앉아서 이 2인승 쿠페잖아요. 앉아가지고 옷도 예쁘게 입고 그러면 주변에서 이런 차가 딱 지나가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인생을 굉장히 열심히 살았구나. 막판을 저렇게 아름답게 즐기는구나. 어떤 유럽인의 멋이 있는 그런 차입니다. 반면 페라리는 그런 게 아니고 부잣집 아들이 타는 이미지가 강해요. 왜냐면은 이런 이 포르쉐를 사는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 거의 이게 한계입니다. 근데 이제 페라리 같은 경우는 좀 사치성, 과실성이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렸냐면요. 이 포르쉐가 이제 중국 시장이 커지니까 중국에 매장을 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핏 생각을 하셔도 중국의 소비자들이 유럽 소비자와 같은 시각에서 포르쉐를 대하지는 않았겠죠. 자, 이제 차이첸 후들이 차가 한 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차 매장을 옵니다. 먼저 이제 뭐 북경 현대 이런 데도 가봤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자기가 지금 돈이 뭐 수십억, 수백억까지 가버렸는데 차값이 뭐 얼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는 안 되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제일 비싼 게 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아닌 거예요. 묻고 묻다가 포르쉐 매장까지 갑니다. 그냥 차도 안 봐요. 그냥 제일 비싼 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비싼 거가 911은 너무 조금해서 타기가 불편하니 좀 큼지막한 거를 주시오. 그래서 이제 뭐 카이엔이라는 이런 SUV 같은 것들이 나오고 이제 뒷좌석을 다 늘린 모델이 있어요. 파나메라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서 불티나게 팔립니다. 팔렸던 이유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독일에서 막 난리가 났대요. 도대체 이런 차가 우리가 왜 팔리지? 우리는 이런 911 이런 거를 파는 회사인데 그리고 왜 중국에서 갑자기 이런 게 팔리는 걸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일설로는 그냥 비싸서 팔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싼 차가 필요한데 돈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이게 이 규모에 대한 감이 없는 거예요. 이때 당시 차이첸 후들이. 이 사람들 중에 일부가 우리나라 인천공항에도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충격적인 발언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줘라. 뭐 이런 식으로 매입을 하세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야 중국 사람들은 다 저렇게 돈이 많은가 보다 통이 그게 아닙니다. 차이첸 후들의 특징이에요. 돈을 실력으로 벌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감이 없어요. 브랜드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냥 막 쓰는 겁니다. 자, 그런 그래서, 동시에 이 유럽 제품의 어떤 프리미엄 제품이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 소비 시장에 침투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를 또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국에서 그래도 좀 부유층에 해당할 수 있는 왕씨라는 사람을 한 명, 가상의 인물, 라왕, 이 사람을 하나를 놓고, 이 사람은 지금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보통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개념인지를 제가 한번 공유를 드려볼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쪽 영역에 있기도 하니까요.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부동산을 거의 이제 한 채로 가져가시려는 경향이 있고요. 그 한 채가 어디에 있냐, 이런 거를 가지고 그것을 마치 사회 신분인 것처럼 많이 좀 활용을 하시는 편이죠. 근데 중국에서 조금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집이 한 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조선시대에 우리 임금님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우리 임금님들은 이제 서울 시내에 한 5개의 그 궁궐을 행궁 개념으로 놓고선 이제 돌아가면서 묵으시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도 좀 비슷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집을 여러 채를 가져가는 개념이에요. 뭐가 있느냐? 첫 번째로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부동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볼품이 없어요. 아주 볼품이 없고 막 쓰러져 가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팔 수가 없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부모님이 주신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데가 학군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집을 비워놓을지언정 이거를 일단 가지고 있어야지 자녀 학교 보내거나 할 때에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일은 거의 없고요. 두 번째로 이제 결혼할 때 마련을 했던 나름의 고층 아파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는 가끔씩 가가지고 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아파트 개념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본인 회사와의 거리를 고려해가지고 리버뷰나 오션뷰 개념에 굉장히 쾌적한 집을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거주하는 데에 적합화되어 있는 그런 집이고요. 이런 거를 일부 뭐 가이샨팡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말이나 휴가 혹은 바이어 초대 등을 목적으로 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막 그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수영장 달린 그런 별장도 있고요. 아니면 완전히 중국식 정원으로 만드는 그런 별장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는 무슨 요일은 어디서 묵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계획들이 있고요. 또 출장을 가면은 해당 도시에 가가지고 호텔에서 묵기도 하고요. 아니면 해당 도시에 있는 그 어떤 그 고객사나 바이어가 초대를 하면 그 사람 별장에 가서 묵기도 하고요. 약간 요런 개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국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마지막 이제 챕터 3가 남았는데요. 그 대표님, 컬처베이팅 그 대표님, 이게 좀 쉬는 시간을 갖고 하는 건가요? 뭐 어떻게 저 대표님에 따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뭐 그냥 계속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좀 한 5분 쉬었다 해도 될 것 같고 5분 정도 쉬었다 할까요? 잠깐 뭐 화장실 좀 다녀오시고 뭐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죠? 네, 예, 그러면은 그러면은 5분 휴식, 네, 5분. 5분 동안 쉬고 그 2시 4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뭐 관련해서 코멘트를 주실 분들은 코멘트를 주셔도 됩니다. 아직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고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 대표님, 이렇게 그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너무 재밌고 유익한 시간을 갖고 계시답니다. 네, 저도 이제 이거 채팅 보는 거를 이제 알았습니다. 아까 여기 저 페라리도 알려주셨었는데 제가 못 봤네요. 이게 감사합니다. 이번, 감사합니다. 그렇게 들으시게끔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저희가 우리 차코페페님, 배덕형 대표님을 통해서 중국에 관련한 내용들을 좀 공정하게, 이제 사실은 차코페페님이 중국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다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리고 가장 공정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해하시는 정도에서 가장 공정하게, 그리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국에서 계시기 때문에 중국에서 특히 또 한족과 같이 사시면서 어떻게 사회를 바라보는 게 한국인으로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까를 차코페페님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 유튜브 열심히 보고 계시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이 중국이 너무 크고 빨리 변하기 때문에요. 제가 중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거를 다른 전문가 분들하고 저도 계속 얘기를 하고요. 주로 이제 전 중국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작 중국 사람들도 중국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토론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국인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중국인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중국은 어느 지역은 지금 이런 상태일 거야. 자기들끼리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중국에 대해서 어떤 시각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경청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쪽으로 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중국 특유의 저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요. GDP 규모로 봤을 때 전국에서 한 12에서 22 정도 사이에 들어가는 정도?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약간 중소도시다 그러면은 이제 GDP 100위권 내에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그 화면을 켜 주신 분들도 계시고 뭐 화면이 꺼진 분들도 계신데 이 목적 자체가 많은 분들에게 무료로 이런 각 해외 지역에 근무하시거나 거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그 각 지역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육성을 통해서 라이브로 그분들이 알고 계신 지식들을 전달받기 위함이 이 채널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켜주시지 않아도 되고요. 뭐 굳이 그 어떤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석할 수 있으시면 귀에 꽂고 이어폰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은 화면을 통해서 가용한 방법을 통해서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배덕형 대표님께서 해주시고 나면 3시 10분부터 20분 동안 휴식 후에는 미국의 내용이죠. 요 중국 내용 다음에 바로 미국이, 그래서 이제 두 나라 이야기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요번에 영화 미나리, 사실 스포일러가 조금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은 뭐 참석을 원치 않으시면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영화 미나리 속에 숨어 있는 그 여러 가지 내용들, 이민자의 내용들, 사실 그 배덕형 대표님과도 괴를 같이 하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한국 언론에서 일반화된 문장을 뽑아서 해외에 있는 사건들을 송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그런 경우가 마치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 나라의 일반화된 정보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굉장히 그 언론의 선정성에 기인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그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해외에 살고 계신,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그 분야의 관계에 대해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그런 언론의 문장들을 같이 살펴보면 현장에서는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언론이 조금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 게 우리나라는 조금 유독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너무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네, 이제 뭐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챕터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목을 7단계로 살펴본 중국의 부자들이라는 거고요. 제 차코페페 그 유튜브 채널에서도 한번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건데요. 뭐 지극히 조금 제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간 거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예전에 이거 말씀드렸더니 어떤 그 중국 지인분들께서, 중국 사람이죠. 자기 생각은 조금 다르다고 그러시던데 또 그 사람 생각도 또 제가 보기엔 또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국을 이제 자산 규모 기준으로 한번 7단계로 한번 나눠봤어요. 굉장히 인위적으로 나눈 기준입니다. 자, 보면은 이제 자산의 규모가 1억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면 사회 초년생이나 좀 저소득층이 여기 해당을 하실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뉴스를 봤더니 대한민국 대도시에 있는 직장인
혹은 이제 중산층에 해당하는 분들, 40대에서 50대 정도의 평균 자산 규모를 내봤더니 총자산에서 이제 부채를 뺀 거예요. 순자산 규모를 봤더니 한 3.3억에서 3.5억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안 되는 경우니까 이제 한 1억에서 3억 정도 되는 분들이 일단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이 정도 규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부동산 가격도 조금 많이 오른 것도 있고요 해서 3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이 정도 규모를 가진 분들이 또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단계가 조금 재밌는데요. 10억에서 100억 정도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가분도 계시고요. 고액 연봉자나 전문직 계신 분들이 이 구간에 해당하시고요. 근데 이제 한국은 특징이 요 4단계를 제일 좋아하세요. 이 4단계, 그러니까 1, 2, 3단계에 대한 저기보다 오히려 4단계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로 이제 3단계로 가버리면 이제 100억이 넘는 분들이 계세요. 한 100억에서 1000억이 안 되는 분들은 중소기업이나 이제 중견기업을 실제로 소유하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00억에서 한 3조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중견기업을 오래 하시는 분들 중에도 계시고요. 우리나라의 이른바 그 대기업 총수, 재벌 이런 분들이 자산을 다 합계를 내면 그런 것 같습니다. 3조가 넘어가는 분들이 대한민국에는 한 10분 정도 계시다고 해요. 이 정확하게 이 발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런 거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주로 이제 대기업 총수들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을 먼저 보셨으니까 그럼 중국을 한번 이어서 봐보실게요. 자, 이제 중국은 요 오른쪽에 이제 비중은 제가 한번 수량화로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일단 한국 돈으로 2억이 안 되는 정도의 자산 규모를 가진 분들이 당연히 초년생이고 저소득층이겠죠. 이런 분들이 중국 인구의 절대 다수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한 77%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이 정도 규모인 거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구간이 길기 때문에 굉장히 극빈층도 많고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중국의 그 리커창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월 1000위안을, 1000위안이면 한 17만 원 정도 되거든요. 17만 원을 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중국 인구의 6억 명 정도가 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 포함을 하는 개념입니다. 요 7단계는요. 6단계 정도가 되면 이제 2억에서 8억을 저는 한 구간으로 잡았어요. 그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건데요. 중국 대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대부분이 6단계 정도를 자기가 포지셔닝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 수준에 이미.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 일부가 예전에 코로나 전에 이제 한국에도 여행도 오시는 거고요. 이런 분들도 꽤 이제 비중이 높아져야 돼요. 중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6단계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아지셔야 될 거예요. 아직은 7단계가 너무 절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평균치가 조금 깎이는 그런 게 있죠. 5단계는 이제 저는 한 한국 돈에서 8억에서 한 35억 정도. 이 5단계인데 생각보다 많아요. 이 정도 자산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중국이. 그래서 한국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정도 자산을 가지고 계신 중국 친구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으시고요. 기업체 고소득층이시거나 이제 후얼다이라고 해서 부모가 돈이 많아서 그냥 돈을 받은 분들이 계세요. 아까 말씀드린 차이첸후 같은 경우도 여기 해당하죠. 그 위로는 이제 한 35억에서 850억 정도, 요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가 들어가면 중국 사람들은 이제 조금 돈이 많다라고 인지를 해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아까 5단계 정도만 돼도 사실은 조금 돈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요 정도 속하면서 막 포르쉐 타고 다니고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4단계 정도 되는 분들이 굉장히 좀 고급차 많이 타고 다니시죠. 그렇게 되시고요. 여기는 대기업에 있는 고소득층 이거나 이제 자기가 기업체를 하시거나 아까 말씀드린 푸얼다이나 차이첸호가 여기까지 옵니다. 중소기업의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의 그 무슨 여행사 사장 이런 분들 계세요. 요즘에 여행하면 어렵기는 한데 예전에 잘 될 때는 이분들의 규모가 얼추 나오시거든요. 그럼 대략 한 4단계, 4순위 정도 나오세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옷차림이, 옷차림이 너무 수수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영락 없는 무슨 보따리 장수처럼 생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한 요 정도 자산을 가지고 계신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3순위부터는 이제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는 좀 쉽지 않은데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직접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순위로 가면은 이제 거의 20조까지가 이제 2순위에 해당을 합니다. 현재 그 포브스라는 저기에서 뽑은 걸로 확인된 인물, 이 1,700여 명 정도가 나옵니다. 이 단계에 해당하는 분들이요. 이거는 이제 합법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공개 가능한 자산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실제는 이거보다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자산이 한 20조가 넘어줘야지 탑10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전체 부의 규모로. 예전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지금 이제 저기 돌아가셨죠, 그분이. 근데 계실 때에 25조를 제가 기억을 해요. 그 개인 자산이. 그러면 이제 중국의 탑10 안에 이미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돈이 많으셨던 거죠. 자산 규모가.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한번 한국하고 중국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되게 선호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아무래도 인당 GDP가 더 높아서 그런지 10억에서 100억 정도 되는 이 구간을 굉장히 좀 한국에서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선호한다는 얘기는 더 많은 사람이 되게 바라는 편인 것 같고, 중국은 이 5순위, 6순위 요 구간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6순위가 많은 거는 이제 7순위에 있는 분들이 6순위 들어가는 게 거의 자기 세대의 꿈이에요, 거의. 그리고 6순위에 들어간 분들은 이제 5순위로 발전을 하려고 하시고요. 자, 그런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요. 한국은 요 4순위에 들어가서 안주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조금 강해 보이는데, 중국은 5순위까지 가면은 자기가 4순위, 3순위까지 갈 수 있다. 약간 이런 그 조금 에너지틱한 느낌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이제 중국 사회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말로 셔호이구화라고 하거든요. 이 신분의 고착화에 대해서 사회 계층의 어떤 그 고착화에 대해서 한번 봐보실게요. 이거 오른쪽에 있는 요게 이제 부의 사사분면이라고 그래서 미국의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일본계 미국 사람, 하와이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분이 이제 쓴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었죠. 그 리치 데드 푸어 데드라고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개를 한 개념입니다.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이제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의 어떤 그 계층을 4단계로 구분을 한 거거든요. 봉급 생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나 전문직이 이제 S에 포지셔닝 하고 있고요. 자기 사업체를 운영을 하는 사람, 뭐 직원이 한 200명 넘고 이런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B. 그 다음에 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인베스터가 I로 있는데 이 사람의 메시지는 이 사분면의 좌측에 있어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우측으로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던 그런 책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중국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5단계에 해당하는 분들, 그다음에 5순위, 6순위에 해당하는 분들,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작은 도시에서 올라와 가지고 자리를 잡은 경우도 있고요. 뭐 농촌 출신인데 와가지고 자리를 잡기도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한 20년 정도 가까이 사회생활을 하셨잖아요. 주로 80년대생들이거든요. 7, 80년대생들이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 성공 체험을 가지고 사람 판단하거든요. 내 성공 체험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가장 좋고 가장 안전한 걸로 자식을 가르쳐요. 그래서 공부에 집중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학력 수준을 높게 해가지고 자녀한테 그 학업을 기준으로 한 어떤 경쟁력을 전달하려는 게 점점 세져요. 중국이 지금. 특히 대도시의 경우. 그래서 온갖 학원들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칭다오는 제가 딱 어렸을 때 느끼기에 한 90년대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사교육의 어떤 열풍이나 이런 게. 원래 중국은 이제 공교육이, 이것도 조금 재밌는데요. 중국은 공교육에 있는 선생님들이요. 이게 랭킹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이 잘 나온 선생님들은요, 돈을 더 받으세요. 공립학교인데. 그 랭킹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교육이 점점 세지다 보니까 이제 공교육까지 위협을 하는 그런 단계로 많이 가고 있어요. 제가 얼핏 듣기로 남쪽에서는, 중국에 있는 남쪽에서는 이미 사교육이 공교육을 넘어선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사교육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 사법면의 좌측으로 집중이 되는, 그래서 서구 자본주의와 뭐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있었던 그런 패턴이 지금 중국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더더욱이 이런 거를 느끼는 이유는, 제가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학군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말로 쉐취라고 그러는데요. 공교육을 기반으로 한 것도 있는데 점점 학원과의 위치도 중요해지더라고요. 우리나라 대치동처럼.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회의 중산층이 두꺼워지는 걸로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패턴이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신분의 고착화라는 걸 가지고요.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제 중국 사람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 본인 스스로 그냥 중국에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중국의 서남 지역이고요. 사천성이 있고 운남성이 있고요. 광서가 있고 귀주성이 있고 총칭이 있습니다. 중국의 서남 지역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사천성에 있는 어떤 지방 소도시에서 태어났다고 해볼게요. 사천성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이름이 더양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더양에서 제가 태어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의 목표는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여기서 제가 청두로 가서 거기서 여기 후코를 받아줘 사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없다면요. 그게 자기 세대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의 최고 수준의 선택지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가 더 실력이 좋고 그러면은 말은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서울로 가라 했더니 너 베이징으로 가보는 게 어때? 근데 베이징으로 가면 아무 자기 인맥이 없어요. 자기가 거기 가면은 농촌에서 온 사람이나 여기서 온 사람이나 다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비빌 수 있는 인근에 있는 대도시로 가가지고 그 도시와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여기 청도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대학교 4년 동안 쓸 수 있는 일종의 임시 후코 같은 게 나옵니다. 이때 이 친구가 이 청도의 맛을 봐요. 그리고 이 도시가 성장해가는 걸 계속 봐요. 오른쪽에 여기 청도 보이시죠? 되게 예뻐요. 청도 가보시면은. 그러면 나 여기서 평생 남편이랑 아이들이랑 여기서 살고 싶다. 이게 확 생겨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숙사 생활하는데 4년을 같은 방을 쓰거든요. 한 4명에서 8명 정도가. 그러면 친구들이 다 청두에서 취직해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기숙사 친구가 평생 친구인데, 그러면 자기도 청두에서 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어디로 가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하나의 예외적인 일이 생긴다면 이런 일은 생길 수 있어요.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남자친구가 총칭에 취직을 한 거예요. 자, 뭐 총칭은 청두하고 거의 동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고려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밑에 있는 운남성의 쿤밍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도 굉장히 큰 도시고 예쁜데 조금 도시의 어떤 규모나 어떤 스케일은 조금 청두나 총칭보다 좀 떨어지죠. 뭐 이제 글로 갈 거야 말 거야 그러면 좀 고민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귀주성의 어떤 농촌에서 태어난 어떤 농민 후코를 가지고 있다고 쳐볼게요. 뭐 이 사람은요,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요, 이 귀주성에 있는 인근 소도시에 들어가는 정도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것도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로 너무나 천운을 얻어가지고 잘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뭐 청도에 가가지고 농민공으로 일을 하다가 양꼬치를 파다가 뭐 대박이 나가지고 청도에서 뭐 집도 사고 후코도 얻을 수 있다.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확률이 너무나 적죠. 너무나 적죠. 그래서 이 중국 사회 자체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착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걸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세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 대도시에서 다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전달해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조금 부유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좀 특징을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의 부자 이제 그 3순위 이상을 제대로 만날 기회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중국 부자들의 특징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기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돈을 벌겠다는 열망도 별로 안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요새 느끼 젊은 사람들. 그리고 그냥 뭐 공무원이랄까 이런 좀 안정적인 거가 더 나은 거 아니야? 나는 나의 생활이 더 중요한 걸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이제 중국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다 내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다라고 보는 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실력과 기회 등 조건만 맞으면 내가 수직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계단형으로 상승할 이렇게 난 겸손하게 올라갈 거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기회만 되면 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그 모든 중국 사람들은 마음속에 용을 한 마리씩 품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이미지하고 인맥 관리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왜냐면 거기서 이게 시너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 이미지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 중국말로 미엔즈라고 하죠. 이제 체면 그런 거, 形象, 이미지 이런 거를 굉장히 좀 관리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에 중국 정부가 만드는 큰 정책 방향을 반드시 참고합니다. 반드시 참고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새로운 무슨 산업을 육성을 한다. 근데 나는 무슨 구멍가게 수준인데 난 할 게 없어 라고 생각 안 해요. 큰 회사는 거기서 할 수 있는 큰 회사 게 있고 나는 거기서 비벼서 할 수 있는 다른 게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합니다. 어디서 무슨 건설붐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그 건설 노동자들이 먹는 뉴로미엔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사고를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비비면서 거기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맥을 만들고 거기 있는 사장들도 막 알아보려고 그러고 뭐 정 안 되면은 뉴로미엔에다가 먹는 면 같은 거 있어요. 거기다 고기라도 한 조각 더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종잣돈 관련된 건데요. 시드머니죠. 이거 모을 때 정말 진짜 살벌하게 모읍니다. 아무것도 안 써요, 돈을. 정말로 막 밥 먹는 거 정도만 쓰고는요. 종잣돈을 모으는 개념 자체가 제가 한국에서 봤던 아주 독한 사람 정도가 중국에서는 좀 제가 봤을 때 중간 정도일 것 같아요. 진짜 살벌하게 종잣돈을 모아요. 그런데 또 차이가 뭐냐면 모으면서 내가 넥스트 스텝 뭐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모으면서 에너지가 다 나가요. 그래서 모으고 나서 야 갑자기 돈이 생겼다. 그래서 이걸로 뭘 하지? 그래. 고생한 나에게 보상을 해야 돼. 하와이를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돈이 나가기도 하거든요. 여기는 이거를 모으면서 내가 이게 얼마를 모으면 어디로 들어갈까? 뭐 6월 달에 어디서 뭐가 새로 시작한다는데 거기다 집어넣을까? 고민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좀 차이가 있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에 있는 한국인 부자들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어떻게 설명하는 게 하다가 제 나름대로 좀 필터링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그 타이완 아시죠? 타이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2000년대 초반에 타이완이 이제 경기가 조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배경은 제가 설명 안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총통이었던 마잉지우라는 분이 어떻게 해서든 타이완 경제를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이 사람이 중국 대륙에 가 있는 자본들을 다시 타이완으로 조금 땡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속세 있죠. 부동산 상속세를 큰 폭으로 낮춥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보면 이제 동북 삼성이나 산동 이런 데가 가깝잖아요. 그런데 이 타이베이, 타이완 사람들은 여기 이제 후젠성이랑 광동성이 가깝습니다. 여기 분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 상속 문제를 해결하려고 타이베이에다가 집을 사기 시작을 하는데 타이베이의 집값이 20년 전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치솟습니다. 그래서 100제곱미터짜리가 당시 가격으로 20억에서 30억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대학 4년제 졸업을 하면은 월급을 뭐 한 채 월 150만 원은 못 받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평생 집을 살 가능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헬조선 그러듯이 여기를 이제 고에이다오라고 귀도라고 부르고 귀신섬이라고 그런 막 이제 그런 말도 유행을 하고 그랬어요. 자, 이런 말씀은 제가 왜 드리냐면은요. 이때 이제 마잉지우라는 사람은 이 중국 대륙에 굉장히 돈이 많은 타이완 사람도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게 한민족 그러면 이제 한국만 딱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그런데 어느 중국인 교수님이 얘기하는 강의를 제가 듣고 재밌었는데요. 자기가 봤을 때는 한국에 이제 거기서는 조선민족이라고 불러요.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는데 조선민족은 크게 네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 두 번째가 북한에 사는 우리는 북한이라고 하는데 이제 원래 국호는 조선이죠. 그래가지고 이 조선 사람들. 그 다음에 미국에 사는 재미교포가 있대요. 이 사람들이 또 하나의 이 경제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고 또 하나가 중국에 있는 이제 조선족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 민족 기준으로 보면 같은 민족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 있어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잘 아는 게 이제 재미교포 쪽에 성공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조금 듣습니다. 그래서 야, 미국에 가면 얘를 성공한대 이런 거 있는데 중국에 있는 조선족 분들 중에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이 되게 많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와가지고 이제 뭐 식당 일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전체 조선족이 다 그런 줄 아시거든요. 절대 안 그래요. 정말 막 중국 한족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제 이 말을 동의 안 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저희 아저씨들끼리 하는 말로 신조선족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중국에서 오래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는 이제 신조선족이라는 말을 쓰고는 하는데 모두가 다 저기를 동의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건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쪽에 고려인 까레이스키 분들도 또 계세요.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 뭐 남미 뭐 저기 저 아프리카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제가 그냥 기타로 묶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생각보다 중국에 굉장히 자산 규모가 큰 한국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상당 부분 중국의 어떤 이 돈과 관련된 이 게임의 룰을 많이 판단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민족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굉장히 좀 다양한 가능성들도 항상 열려 있고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뭐이 정도의 얘기로 제가 오늘 강의를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 유튜브 채널 차코페페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